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1월 2일 영국의 바클레이스는 애플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그 애플 제품의 판매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이폰 15뿐 아니라 아이패드의 판매량도 하락했고 아이폰 16의 판매량이 약세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각국의 규제로 향후에도 판매량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의 영향으로 이날 애플은 3.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 일에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을 낮추면서 급락했던 애플이 1월 4일에는 파이퍼 샌들러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또다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애플은 금년 들어 3일 내내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애플 추천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목표 주가는 220달러에서 205달러로 내렸습니다. 이유는 휴대폰 시장 둔화 우려 때문이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 둔화가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1위 자리를 중국의 비아디에게 내줬습니다. 테슬라가 2023년에 181만 대의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간 목표치는 초과했지만 4분기 판매량이 중국의 비아디에 추월당했습니다. 테슬라는 4분기 48만 4천 대를 인도했는데 이는 예상치 47만 3천 대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한편 비아디는 4분기에 52만 6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비아디는 작년 3분기 총 이익률에서도 테슬라를 앞지른 바 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자마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해서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4만 5천 달러를 돌파하는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다가옴에 따라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월 3일에 매트릭스 포트가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절될 것이라는 다소 엉뚱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 때문에 비트코인이 한때 10%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만약 비트코인 현물 ETF가 모두 거절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36,000달러에서 38,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30분 만에 5억 달러가 청산되었는데 이는 역대급 규모입니다. 이름 없는 한 명의 분석가의 의견이 시장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매트릭스 포트의 보고서는 비트코인 장기 전망은 낙관적이며 만약 ETF가 승인될 경우 비트코인은 5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선임 ETF 분석가는 매트릭스 포트의 보고서가 내부자 정보를 기반으로 한 건지 단순한 사견인지가 궁금하다면서 비트코인 ETF가 등장할 확률은 높다고 하면서 매트릭스 포트의 보고서의 신뢰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월 4일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크게 상승해서 4만 4천 달러를 회복했고 우리 돈으로 한때 6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일에는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절될 것이라는 매트릭스 포트의 리포트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지만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반등을 한 것입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SEC의 내부 변호사들이 최근에 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카고 옵션 거래소 관계자들을 계속 만났다는 것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현물 ETF가 승인되면 재료 소멸로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때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2024년에는 금리 인하에 의한 강세장을 예측하는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3년 말 CME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6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지수가 크게 상승했고 1995년 금리 인하 단행 후 미국 경제는 역사적 호황기를 맞았었는데 그 당시 증시도 2000년 닷컴 버블 때까지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주식 전문가들은 이 당시 증시 호황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이 시작되고 증시가 개장을 하자마자 CME 패드워치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9%에서 79%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되었습니다. 1월 3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FOMC 의사록에 의하면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하겠지만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금리가 목표치에 도달했지만 당분간 금리는 제약적으로 유지할 것이고 인플레 잡기에는 확실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인플레 대응에는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여전히 2%를 웃돌고 있고 또 상방 예측도 여전하다는 내용도 있었고 물가가 금리 인상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가 잡히고 있어 지나치게 제약적 조건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일부 인사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노동시장은 균형을 향해 가고 있고 주택시장 인플레도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금리 인하는 적절하나 구체적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고 인플레 하락에는 진전이 있지만 당분간은 제약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FOMC 의사록이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년 최대 6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FOMC 의사록은 금년 금리 인하의 시작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시장 기대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연준의 FOMC 회의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이었다는 의견 때문에 의사록 공개 후 CME 패드워치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79%에서 73%로 축소되었습니다. 1월 3일 노동부가 발표한 그 졸츠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11월 구인 건수는 879만 건으로 2년 8개월 내 최저입니다. 예상 건수는 880에서 885만 건이었는데 실제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구인 건수가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채용 건수도 550만 건으로 전월 대비 30만 3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그 자발적 채용률이 2.3%에서 2.2%로 0.1% 감소했습니다. 자발적 채용률이 높으면 임금 상승의 징조인데 자발적 채용률이 감소했다는 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하락했다는 증거이고 이는 임금 상승 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1월 4일에는 졸츠 보고서와는 상반된 결과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미 고용 정보 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즉 ADP에 따르면 미국 12월 ADP 민간 고용이 16만 4천 건 증가했습니다. 컨센서스는 14만 건 증가했는데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전월이 10만 1천 건 증가해서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12월의 이 수치는 작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서비스업이 특히 강세여서 레저, 숙박 부문에서 5만 9천 개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고 반대로 제조업은 1만 3천 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습니다. 전일 노동부가 발표한 졸츠 보고서에서는 구인 건수가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ADP 보고서는 이와 다른 결과입니다.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되었는데 발표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2천 건으로 3주 만에 감소했습니다. 이는 그 전주 대비해서 1만 8천 건이 감소한 수치이고 작년 10월 이후 최저입니다. 결론적으로 12월 ADP 민간 고용과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감소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대로 치솟았고 패드워치에 하면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70%에서 62%로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었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ADP에 따르면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5.4%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이 팬데믹 이전의 고용과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임금 상승이 최근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임금 상승세가 꺾이면서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사라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작년 말 보도에 의하면 주요 IB들은 2024년 달러화 약세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3월 금리 인하 후 3-4번의 추가적인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서 달러화는 금년 내내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달러 강세론자의 의견도 많습니다. 미국은 그 인플레가 진정되면서 경기는 확장 국면이지만 유럽은 인플레가 진정되면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할 경우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글로벌 경제 위기 발생 시 달러 매수세가 촉발될 것이고 달러는 강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세계 경제의 연착륙만이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 조건인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달러 강세론자의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럽에서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의 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질 경우 유럽의 채권 자금이 미국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유럽이 미국보다 금리를 공격적으로 훨씬 더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미국 국채 입찰에 참여하는 일본 자금이 축소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응찰률이 떨어져서 미국 국채 금리가 인상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월 2일 이스라엘은 베이루트의 하마스 사무실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하마스 정치부 2인자이자 하마스 전체 서열 3위인 알아루이 정치부 부국장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10월 전쟁 개시 이후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영토 밖에서 일어난 그 표적 공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레바논 남부에 한정해서 헤즈볼라 시설을 공격했지만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를 공격한 건 처음입니다. 그 다음 날인 1월 3일에는 그 이란 솔레이마니 사주기 추모식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그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만 이슬람 극단주의 그 테러 조직인 IS가 폭탄 테러의 배후임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테러가 발생된 직후 이란에서는 원격 조정 폭발물이 사용됐을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테러의 배후에 이스라엘, 미국이 있을 것이라고 지목하여 그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진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란 국영통신도 IS 자체 선전 매체의 그 보도를 인용해서 2명의 IS 대원이 폭발물 조끼를 입고 범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세계 2위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는 홍해 운항 중단 조치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연말에 그 머스크의 자사선이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자 미군이 후티 반군을 공격해서 격퇴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로 머스크는 홍해 운항 중단을 밝히고 수에즈 운하 대신에 희망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계 5위 선사인 독일의 그 하파그로이드도 홍해 운항을 최소한 일주일간 중단했다고 한다고 밝혔고 세계 3위 선사인 그 프랑스의 CMA CGM은 컨테이너 운송 요금을 최대 10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 홍해발 물류 대란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월 3일에는 그 예멘 후티 반군이 컨테이너선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대상은 프랑스의 CMA CGM이라고 밝혔지만 CMA CGM은 공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후티 반군에게 홍해에서 추가로 공격을 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그 컨테이너선 공격으로 컨테이너 운임이 크게 상승했으며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하자 덴마크의 머스크 주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그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함에 따라서 유가가 급등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혹시라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 때문에 유가가 한 차례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유가는 폭등을 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로 오는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쿠웨이트 원유 등이 모두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효과는 홍해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가 하루 1,500만 배럴에 이릅니다. 시장에서는 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염려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만 없다면 그 장기적으로는 원유 가격의 약세가 예상됩니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특히 그 중국의 경기 침체에 의한 원유 수요 둔화, 비오펙 국가들의 원유 증산, 미국의 원유 생산량 역제 퇴재 등이 약세의 원인입니다. 미국은 셰일 생산과 수출이 대폭 늘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47.9로 나타났습니다. 예비치는 48.2였는데 이를 하회했고 직전 달 49.4보다도 둔화되었습니다. S&P 글로벌 그 제조업 PMI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면 위축세로 판단합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고객들의 구매력이 약화되었고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 주문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조업체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었습니다. 한편 그 유로존 S&P 글로벌 제조 PMI는 44.4로 전달의 44.2보다 소폭 상승했고 예비치 44.2에서도 상승했습니다. 1월 3일 발표된 미국의 그 12월 ISM 제조업 PMI도 47.4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지난달 46.7에서 반등했지만 14개월 연속 그 기준선인 50을 밑돌며 제조업 위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를 종합하자면 원만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50이 안 되기 때문에 확대는 아니지만 급격한 축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좋은 신호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이번 주에 있었던 글로벌 그 경제 및 투자 관련 이슈와 기업의 특이 상황 그리고 비트코인의 동향 등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